머리에 오륙회 둔기 죽여서 넣어놨는지 했는데 뒷자리에서 누가 둔기로 2001년 5월 전북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에 있는 경각산. 그곳 팔부 능선엔 구경하려는 동네 사람들과 이를 통제하는 경찰들로 북적였습니다. 능선도로 40m 아래 수풀에서 차량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5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저수지도 있고 산 정상에 절이 있어서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자주 들리는 길목이거든요.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떨어진 걸로 생각했죠. 처음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추락사로 예상한 수사팀. 하지만 차량 내부에 수상한 흔적이 발견되며 수사는 살인사건으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인 두 사람 머리에서 둔기로 인해 집중적으로 맞은 듯한 상흔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 다 머리에 5~6회가량 둔기에 의한 상흔이 발견된 것입니다. 차량 뒷좌석에는 맥주와 콜라가 한 박스씩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피 묻은 콜라병이 깨진 채 발견됐습니다. 때문에 콜라병이 범행 도구인지 추락 상황에서 깨지며 혈흔이 묻은 것인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머리 둔기 상흔으로 사고사로 위장한 살인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일단 사망자의 신원을 알기 위해 지문을 확인했고 사망한 두 사람은 당시 57세인 남편 최 씨와 50세인 아내 김 씨로 확인됐습니다. 부부는 전주 완산구에 있는 식당 인수를 앞두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 1일이 식당 인수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잔금만 넣기만 하면 식당 운영한다고 좋아했었거든요. 부부는 식당을 인수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했고 잔금만 치르면 될 정도로 개업 준비를 거의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부부에게 내연 관계나 혹은 원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치정이나 원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부부가 식당 인수를 위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점을 두고 금전 관계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남편 최 씨가 전주의 모 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수차례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일까 남편 최 씨는 돈을 꾸거나 갚기 위해 외출이 잦은 편이었고 실종일인 26일 밤 10시 30분경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가 27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 26일 밤 10시 30분경에 잠깐만 나갔다고 온다고 하더니 오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1시간 반 앞두고 잠시 후 외출하겠다던 최 씨는 끝내 경각산 아래 차 안에서 아내와 함께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전화로 최 씨를 불러낸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금방 돌아오겠다던 남편 최 씨는 왜 아내와 함께 차 안에서 살해당한 것일까?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거의 20년이 됐네요. 2001년 전북 완주군에 있는 경각산에서 부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산에 도로가 있고요. 도로 이제 40m 아래에 숲을 속에서 차량이 발견됐었는데요. 머리에 둔기에 의한 상흔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량이 어쨌든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충격 같은 거, 차량 내의 충격과 둔기에 의한 충격은 상흔이 확연하게 다른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운전 미숙으로 뚝 떨어졌다. 그런 경우는 사실 요새는 없어요. 네. 근데 이게 2001년이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잘 시설이 옛날에 많이 없었어요. 예, 없었을 수 네. 있으니까 특히 2001년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고사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질까요? 차에 불이 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로 구르다가 시동이 켜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확 하면 타면은 막 탔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보통의 경우는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어디 다칠까요? 안전벨트를 했다고 치고
그럼 이제 위에가 흔들려서 머리를 옆쪽으로 받거나 머리보다는 네. 가슴이라든가 네. 이런데 이제 여기 압박을 많이 하니까 여기가 막 시퍼렇게 막 멍들고 막 아, 벨트에 의한 압박이요? 벨트. 왜냐면 유리가 깨져서 뭐가 딱 막 들어오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안전벨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어디 이렇게 머리가 깨지거나 터지진 않아요. 사실은 애매해요. 그게 네. 꼭 그렇진 않아요. 단 이거는 조수석과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문제고 뒷자리는 다르죠. 뒷자리에 만약에 앉았다고 하면 날아갈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에 막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글쎄 머리에 이렇게 둔기 좀 이상한데 느낌이 딱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살펴보겠죠. 살펴보는 게 이제 그럼 이게 죽여서 넣어놨는지 네. 아니면은 했는데 뒷자리에서 누가 둔기로 깠는지. 근데 웃기잖아요. 아니 까면은 지도 죽는데? 위험하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럼 떨어진 다음에 가서 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타야 되고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애매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차에서 피 묻은 콜라병이 발견됐는데 이게 뒤에 뭐 박스도 있어서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 개 있고 막뭐 차가 굴렀으면은 뭐 여기 이제 묻을 박스.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혹은 그걸 썼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걸 썼다. 그걸로 화가 났다고 그걸로 때린다. 아니 차라리 뭘 준비해서 해게. 범행을 목적을 했다면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발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앞에 타고 있다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게 그 콜라병 자체가 좀 두껍잖아요. 네. 잘 안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마 정밀 검식을 하면은 네.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이게 말 그대로 추락사로 스테이징을 한 건지 아니면 시신을 이제 유기를 차체로 한 건지. 근데 자체로 유기하기는 좀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럼 거기다 밀어야 되잖아요. 죽인 다음에. 네.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아예 그럼 불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불이 안 났다고 하는 건. 네. 그러니까 스테이지 유기를 할 생각이었으면 네. 아예 불을 질러 갖고 신원을 없애거나 네. 아니면 신원이 조금 났고 상흔 자체 없앨 정도. 그 정도 스테이징이면 불을 질렀을 수도 있죠. 또 이제 또 부부가 함께 이것도 특이한 게 부부가 함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발견되는 게 좀 또 저는 좀 흔하게 못 봐서. 그 흔치 않은 거는 왜냐하면 네. 둘을 공격하려면 둘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둘 이상이. 동시에 제압을 그렇죠. 해야 되는 만약에 그랬다고 상황이니까. 하면. 네. 아니면 아예 그냥 공격해서 뭐 저식을 이렇게 만들거나 뭐 한 다음에 그랬거나. 공격자의 수를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공격자의 수가 앞에 둘이 조수석에 타고 있고 뒤에 있었다고 하면은 네. 사실 혼자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혼자 하려고 하면 사실 물론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미리 뭐 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약물로 제압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자 같은 경우는 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2명 이상. 부부 얘기를 왜 자꾸 꺼내냐면은 보통 이제 부부를 동시에 살해를 하는 경우가 좀 희박해서 예를 들어서 유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굳이 왜냐면 복수일수록 좀 더 다루기 힘든 그렇죠. 네,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시차를 둬서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또 뭐 이상한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부부와 아니 부부와 어떤 상태에서 뭔가 오다닥 뭐 우발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지 계획적 살인은 좀 애매하다. 관계성은 일단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있어야 된다. 네. 만약에 전혀 모르는 네. 불량배들이 부부를 이렇게 해갖고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성이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관계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 그 관계성의 연장선상일까요? 그 실종일로 추정되는 날 자정부터 이제 근무가 시작인데 밤 10시 반, 그러니까 1시간 반 전에 부랴부랴 급하게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 나가서 그 이후에는 좀 그게 보이지 범인이 될 수 있죠. 네. 아니면 범인의 사주를 받은 누구거나. 네. 그래서 어쨌든 나갔다는 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갔다는 거는 뭔가 그래도 목적. 급한 거죠. 네. 급한 거겠죠. 아니 뭐 뭘 해야 된다며 다음 날 네. 인수하고 뭐 제일 바쁠 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부부가 같이 나간다.
굉장히 큰 일이 아니면은 부부가 그렇게 같이 나갈 리가 없겠죠. 네. 그죠? 네, 숨진 최 씨 부부 왜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일까? 사건 수사하기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걸어 최 씨를 불러낸 사람은 누굴까? 당시 중서부 다가파출소장 작성의 차량 수배 요청 보고서엔 불쌍의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라고 기재되어 있고 1시간만 밖에 나갔다 온다라고 말했다라는 지인의 진술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익명의 여인이 잠깐만 만나자는 말로 남편 최 씨를 불러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혹시 잔금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것일까? 하지만 최 씨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최 씨의 손아래 동서가 박종택인데 전주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상무이사라서 대출은 잘 됐어요. 한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종택이가 신경 써줬겠죠. 하지만 남들이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동서 박종택의 도움으로 조합에서 수차례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고 조합과 최 씨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동서 박종택은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을 주변에 자주 토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박종택을 용의자로 놓기엔 돈 문제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나 최 씨나 처형인 김 씨가 사망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종택이 신협의 돈을 다 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 씨 부부를 살해할 동기로는 이상했죠. 최 씨 부부가 살해당한 후 박종택은 슬픔에 빠진 최 씨의 아들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등 가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성품을 가졌던 박종택. 하지만 실종 추정일인 5월 26일 경찰은 최 씨 부부가 박 씨를 만나러 나갔다는 제보를 듣게 됐습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었고 박종택을 만나러 나간 이후 최 씨 부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은 박종택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손익동서가 식당 인수를 한다는데 뭐 축하해줄 겸 만났어요. 천안집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제가 콜라랑 맥주 개업식 선물로 줘서 차에 실어놨습니다. 박 씨는 봉고차를 끌고 먼저 천안집으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천안 역시 이 부분은 사실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형님이 집에 오겠다고 전화를 하긴 했어요. 실종 당일 아침에 제가 잠깐 외출했었는데 제 딸이랑 형님이 통화를 했습니다. 저녁에 들른다고요. 그날 박 씨가 친동생인 박종욱과 함께 차를 나눠 타고 가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종택, 박종욱 형제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라 추정하고 동생 박종욱 주변도 탐문 수사를 하던 도중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종욱이가 누군가 혼내줘야겠다라고 한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챈 경찰은 박종욱의 그날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박종욱이 최 씨 부부 실종일인 26일에 우연인지 오후에 반차를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11시경인가? 개모임이 있다면서 퇴근한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평소와 달리 그날은 퇴근하면서도 말수가 없고 좀 시무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목격담은 회사 동료로부터 나왔습니다. 동료는 최 씨 부부 실종 다음날 새벽 박종욱의 옷 상의 가슴 부분과 이마에서 핏자국 같은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피요? 그거는 형이 손가락을 다쳐서 찢어졌는데 그때 묻은 피 같습니다. 그날 밤에서 새벽까지의 시간 형제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렇다면 박 씨 형제는 어디서 무엇 하고 있었던 것일까? 형제의 동선을 수사하던 경찰은 바로 그날 박 씨 형제 곁에 의문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뭐 인물들도 좀 많이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좀 일단 가명으로 지금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최 씨에게 연락을 한 게 여성이었다라는 당시 보고서가 또 하나 있었고 급하게 1시간만 나갔다 온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지인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또 근데 저녁에 처남집으로 아내와 함께 나간 것이 또 확인이 됐었고요. 또 전화 건 사람은 또 여자고 또 처남집으로 갔고 처남집에는 또 당시 뭐 가지 않고 사라진 상황이어서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뭐 이제 불쌍의 여자라고 하는 거는 누가 시켰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크게
딱히 중요하게 생각. 범인에 꼭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서. 박종택. 종서가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네. 그런 사실은 범행 동기가 존재하는 거죠. 네. 물론 이럴 수 있죠. 걔를 죽이면은 지가 돈을 못 받는데 네.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을 못 받으니까 받으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런 경우는 흔하잖아요. 네. 아니면 뭔가 혼을 내주다가 문제가 됐다. 아니 어차피 못 받으니까 화라도 풀려고 했다. 뭐 이러니까 이건 이 신협 상무이사로 있는 이 동서는 상당히 강력한 용의자죠. 네. 예. 근데 박종택의 진술 중에 이상한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00시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최 씨는 근무 1시간 반 전에 좀 급하게 연락을 받고 나갔는데 축하 파티를 근무 1시간 전에 급하게 나가서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왜 축하 파티를 하죠? 인수 축하 파티요? 이제 뭐 새로 가게를 연다 해서 뭐 축하해 준다고 뭐 콜라도 자기가 사서 줬다. 차에 있었으니까 맥주하고 콜라가 한 좀 박스씩. 웃기지 않아요? 네. 개업식을 할 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개업식 할 때 하죠. 네. 그런데 개업도 안 했는데 6월 1일 며칠 뒤에 개업을 이제 할 했는데 예정 축하 상황이죠. 파티를 해? 네. 그리고 만약에 콜라라 뭐 이런 걸 줬다고 하면은 아니 개업식에 갔다가 줘야지. 보통 이제 사전에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전에 네. 아니 뭐 그냥 뭐 생겨갖고 줄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동생 박종택의 동생 박종욱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건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사이인데 그날 축하 파티에 그날 밤에 갑자기 10시 반에 같이 간다. 이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고. 직접 아는 사람은 안 왔다 하더라도 네. 개업식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혼내줘야겠다는 말을 예전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혼내줘야겠다는 말을 한 게 지인이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가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이 형제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네.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피가 뭐 묻어 있는 부분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콜라병, 맥주병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머리에 둔기 공격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 콜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얼기설기 퍼즐처럼 좀 보여서 이거는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 없는 사람의 저 진술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손가락을 다쳤다, 찢어졌다.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실제로 손가락이 찢어졌는지. 네. 근데 손가락이 왜 찢어졌지? 손가락이 찢어졌는데 피가 튈 정도? 그래서 이건 확인해 봐야죠. 네. 그게 아니면 예를 들면 병으로 치다가 찢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박종택은 최 씨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 살인 동기가 없어 보이나 그날 행적이 다소 의아했습니다. 이 사건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동료는 박종욱이 새벽 차를 태워달라고 전화를 걸어왔고 도움을 주려고 차를 몰고 나간 현장에서 옷과 이마에 피가 묻은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완주군 근처의 중림온천에서 차를 태워줬고 전주로 태워달라고 해서 제 엑셀 승용차로 종욱이 태우고 오는 길에 피 묻은 거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피가 묻었다는 옷은 어디에 있을까? 경찰이 이에 대해 조사했으나 박종욱이 사건 당일 입었다는 옷 자체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은 박종욱의 옷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의자인 박종택, 박종욱 둘 다 26일 당일에 입었던 옷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사라지고 없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날 형제와 동행했다는 남자 역시 당일 착용한 옷이 사라지고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박씨 형제와 함께 있던 그는 박종택의 친목 모임 개원 최승덕이었습니다. 같은 모임 회원이긴 하지만 박종택을 장례식장에서 한번 봤고 잘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종택과 친분도 두텁지 않은 그가 왜 사건 당일 밤 현장에 나온 것일까? 일전에 추어탕집에서 박종택이 보증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지어보다 아끼러 나간 것뿐입니다. 숨진 최 씨와 박씨 형제가는 사돈지간
하지만 최승덕은 완전히 남남인데 왜 박씨 형제가 최승덕에게 보증을 서달라며 불러낸 것일까? 경찰은 이 점에 의구심을 가졌고 최 씨에 대해 조사하자 그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형사사건과 수사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는 인물. 최 씨는 퇴직 후 생활보호 대상자의 공공근로로 생계를 꾸려나갈 만큼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이 공했던 최승덕과 채무 변제를 안 하던 최 씨 부부. 그 때문에 힘들었던 박종택과 그의 친동생 박종욱. 닿을 듯 말 듯한 선들이 서로에게 이어져 있던 그때 경찰은 혈흔이 묻은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둔기 한 점이 마찬가지로 차에서 발견됐고요. 콜라병과 마찬가지로 이 혈흔이 살해도구로 쓰여서 묻은 건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장 유력한 살해도구로 추정할 뿐입니다. 경찰은 사건의 조각들을 꽤 맞추면서 박씨 형제와 최승덕을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경찰은 또 다른 진술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건 최 씨 부부가 인수하기로 한 자매 식당의 주인 정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한 5월 초쯤인가? 박씨 형제한테 제가 전기충격기 팔았는데요. 박종택은 전기 충격기를 빌린 적은 있지만 구매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식당에 정 여인을 추궁하자 정 씨는 박 씨의 돈을 받고 대신 전기 충격기를 구입해줬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정 씨 진술 중 바뀌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기를 본인이 박종택에게 줬다는 것은 끝까지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 여인이 박 씨에게 전기 충격기를 건넨 시점은 최 씨 부부 실종 20일 전이었습니다. 네, 그날 이제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고요. 그때 이제 박종욱이 동료에게 차를 좀 태워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태우러 갔을 때 피가 묻어있는 걸 봤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경찰이 확인하기 위해서 했더니 그날 입은 옷이 셋 다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좀 기가 막힌 우연이 있습니다. 뭐 그냥 태웠을 수도 있고 태웠겠죠. 뭐 그거 빨래하진 않았을 거고 피가 묻었다고 하면은 빨리 좀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그 뭐 어쩔 수 없죠. 그거야 뭐 만약에 범인이라고 하면 빨리 없애려고 했을 테니까. 네. 근데 사실 좀 의심이 가죠. 이 박씨 형제입니다. 친형제이기 때문에 뭐 동생이 뭐 어떻게든 뭐 이런 전체 사건에 얽혀 있을 수도 있겠다. 범행에 도움을 줬을 수도 있죠. 라고 네. 하는데 사실 뭐 성인 남성 둘이에요. 저쪽은 이제 남자 여자. 충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최승덕이라는 인물 하나가 또 들어옵니다. 갑자기 여기에. 툭 튀어나오죠. 네. 왜 굳이? 뭐 왜냐면은 이게 사실 어떤 범행을 꾸민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많을수록 사실 좀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전혀 모르는 범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뭔가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하필 우리 개원 중에 네. 경찰애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사실 좀 돈이 없어 보여. 궁해 보여. 그럼 조금만 집어주고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봐 라고 하면은 될 것 같아. 네. 그럼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그건 충분히 현실적이죠. 네. 이 망치도 하나 나왔는데 여기 또 피가 묻었습니다. 이게 박 씨는 뭐 자기는 모른다. 뭐 이걸로 뭐 내가 뭐 누굴 치냐. 그리고 사실 2001년이라는 상황을 좀 감안하긴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흔의 모양이나 뭐 이렇게 대입하고 과학수사 해가지고 뭐 탁탁탁 뭐 나올 텐데 이때는 경찰이 마지막까지 뭐가 사용됐는지 뭔지 뭐 전혀 밝히지 못했어요. 2001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에 유영철 사건이 벌어지면서 유영철이 가지고 있던 네. 그 짧은 망치와 네. 그걸 비교해 갖고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2001년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가 저기잖아요. 전북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좀 그러니까 PD 말씀처럼 좀 부족했을 수 있어요. 못 찾았을 수 있어요. 네. 전기 충격기라는 존재도 하나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망치, 전기 충격기. 그럼 미리 작정을 하고 사실 이게 납치든 기습이든 네. 딱 어울리는 도구들이죠. 본인들은 뭐 주머니에 호신용으로 넣고 다닐 용도였다라고 주장하긴 했는데 사실 좀 많이 의심스러운 좀 상황이고요. 아이 누가
전기 충격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남자가. 아저씨가 좀 그렇죠. 네. 예. 자, 아직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용의자 박씨 형제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최승덕, 이렇게 세 사람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5월 26일 밤, 박종택의 처남은 첫째 매부 최 씨와 둘째 매부 박종택까지 자신의 집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한 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이 김제면 금사면인데 전주에서 매부들이 온다고 하니까 술상 좀 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 집에서 첫째 매부 보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겸 식당 개업 축하 파티도 할 겸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매부 둘 다 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경찰은 다시 최 씨가 처음 의문의 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갔다는 점에 수사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근무 1시간 반을 남기고 나갈 만큼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부부는 잔금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 이 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대출의 가교 역할을 했던 손아래 동서 박종택이 아니었을까? 경찰은 박씨 형제와 최승덕 그리고 회사 동료를 불러 따로 신문을 시작했고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되자 그들의 진술은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를 태우러 온 회사 동료는 차량 신고에 대해 당일날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데리러 갔을 때는 저는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세 사람을 제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한 달쯤 지난 6월 중순경에 박종욱이 저한테 자신들이 사람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날 왜 박종욱은 회사 동료를 불렀을까? 이는 사건에 이용됐던 회사 봉고차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고 혹시나 차량이 추적되면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동수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던 세 사람. 하지만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과 전기 충격기 구입을 도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박씨 형제와 최승덕은 그날의 진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부부는 사채업을 해서 변제할 돈이 있었어요. 근데 대출금의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변제하지 않더니 오히려 저한테 식당 인수를 위해서 2천만 원 더 추가 대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그 부부한테 당한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아십니까? 박종택은 친인척 대출로 최 씨 부부의 대출을 도와줬지만 부부가 이를 갚지 않자 신협 내 책임을 추궁당한 상태였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기조차 어려워 그동안 집을 줄이면서 6천만 원 상당을 대위 변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박종택을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문제로 최 씨 부부에게 의논을 하자 최 씨의 아내 김 씨는 박종택의 아내, 즉 친동생 편을 들며 박 씨에게 면박을 줬다고 했습니다. 박종택은 보조석 뒷자리, 최승덕은 운전석 뒷자리에 있었고 대출금 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교각에 차를 세우게 한 뒤 박종택이 준비한 전기 충격기로 부부를 제압하고 최승덕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콜라병으로 공격해 두부 손상으로 사망케 했습니다. 이때 동생이 박종욱은 본고 안에만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유기 및 계획 시행 부분은 의견이 갈립니다. 최 씨 부부의 차량을 산 밑으로 밀어버릴 때 최승덕은 박종택의 동생에게 큰일 났다, 차를 아래로 밀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동생 박종욱은 형이 큰일 났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골짜기 아래로 밀어버리자라고 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 묻은 박종욱의 옷은 어떻게 된 것일까? 동생은 자신은 봉고차 안에서 막만 받고 최 씨 부부 차량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형이 범행을 마치고 봉고로 왔을 때 묻은 거라는 박종욱의 주장. 차량에 실었던 콜라병으로 우발적으로 공격을 했고 최 씨 부부의 머리를 갈격했는데 그때 손가락이 찢어졌습니다. 약간씩 어긋나는 진술. 그렇다면 박종택은 왜 콜라와 맥주를 최 씨 부부 차량에 둔 걸까? 그의 초창기 진술대로 식당 개업을 축하해주기 위한 의미일까? 아니면 콜라병으로 살해를 하기 위해 깔아놓은 장치일까? 게다가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망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살해 도구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는 꼭 필요했습니다. 망치와 함께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의심케 하는 전기 충격기 사용 사실은 처음부터 자백했는데 굳이 망치 사용 사실만은 세 사람 모두가 시종 일관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 도구 준비 여부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택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최승덕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지만 최승덕은 그런 일로 범행에 가담할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사건, 하지만 다른 진술과 목격담. 그날의 사건에 대한 진실의 퍼즐은 이제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네, 사건의 범죄 가담 여부를 인정하긴 했지만 조금씩 다 진술이 좀 다르고 책임 때문에 그렇죠. 네, 명확하게 지금 뭐 규정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뭘로 했는지, 네. 누가 했는지. 요거는 주범과 종범 그리고 형량 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셋이 했다. 네. 그런데 하나는 차 안에만 있었다. 동생이요. 네. 또 하나는 사실 뭐 내가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일은 없다. 뭐 이런 정도. 그런 형태로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계획성 여부 때문에 처남내 아침내 일단은 오늘 밤 니네 집에 갈 거야. 뭐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해놓고 뭐 전화로 또 여자를 시켜가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불러내고 뭐 어떤 망치, 뭐 콜라병, 전기 충격기 그리고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전직 경찰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우발적일 거 과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혼을 내주고 뭔가에 대한 계획은 있었어. 근데 그게 완벽하게 수미일관된 범죄는 아닌 거.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뭐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듯이 완전한 무슨 뭐 이게 그렇기는 어려워요. 계획을 했지만 요거 너 준비해? 나 준비할게? 아 이게 안 맞아. 계획은 했는데 현실과 안 맞아. 그러니까 계획은 했는데 실제로는 안 맞고 망치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망치로 공격한 게 아니라 콜라병을 했다. 콜라병을 하려고 했는데 망치가 있으니까 망치를 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획은 했어. 그런데 그 계획대로 범행을 했는지는 뭐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일반인이니까 범죄 경력이 없는. 그럴 분좀 가능하죠. 네, 근데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이겁니다. 뭐 해도 너무한다. 뭐 돈 안 갚고 근데 추가로 나한테 2천 빌려달라 그러고 지금 아내가 바람났는데 그 친언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후자가 트리거죠. 네, 앞에는 트라우마. 앞에는 분명히 쌓인 스트레스가 있죠. 네. 어차피 저 인간은 안 갚을 거야. 지금 1억 8천 했는데 2억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그 자매식당 인수하기 위해서 잔뜩. 네. 딱 봐도 안 갚으려고 해. 해는 꼬락서니까 네. 거기다가 보는데 오히려 자기 마누라 바람 핀 건데 이럴 거니까 아 이게 나를 또 제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범행 심리로서. 그렇죠. 네. 일단 1심에서는 최승덕과 박종욱이 망을 봤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동생 같은 경우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본고차 안에서 이제 주변 상황을 살폈고 최승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앞자리에 양쪽에 타고 뒷자리에 최승덕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수석 뒤쪽에 이제 박종택이 탔는데 그 안에서 또 이 전직 경찰이 망을 봤다. 뭐 이런 망을 봤다는 것보다는 네. 일단 박종택 공격을 했고 네. 다만 최승덕은 그 안에서 봤다. 이런 의미겠죠. 어쨌든 이 지금 전혀 모르는 남남인 사람이지만 그 차에 부부가 있는 차에 같이 데리고 탔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 일을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지금 뭐 어떤 약간 코치. 분위기 좀 잡아줘. 네. 뭐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실제로 최승덕이 굳이 지가 죽일 이유가 있었느냐? 네. 왜냐? 뭐 이해관계도 없는데 요거만 해주면 또 돈 준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사니까 네. 요거만 해줘. 내가 또 대출 해줄게. 그러니까 굳이 죽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해줄 건 없다. 그렇죠. 그 돈으로. 굳이. 자,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박종택에게 무기징역, 최승덕은 징역 10년, 동생 박종욱은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고요. 대체적으로 그럼 그 맞죠? 네. 최승덕은 사실 이해관계 없이 이것만 한 거고 네. 박종욱은 동생 네.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더 죄책이 크죠. 그리고 뭐 예. 차도 뭐 바꿔서 타려고 그렇죠. 지가 네, 수단을 하고. 한 거고. 네. 물론 당연히 박종택은 주범으로
책을 면할 게 없고 직접 공격을 했을 테니까 네. 이 정도가 아마 적정 형량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2심에서 감형이 됐는데요. 박종택 무기징역은 확정되지만 최승덕 같은 경우에는 7년으로 줄었고요. 박종욱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유가 네. 그거죠. 실제로는 최승덕인 어차피 궁박한 걸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네. 조금 깎인 거예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어요. 1심, 2심이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박종욱이 문제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을 다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이 뒤집어 쓴 걸로 끝나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박종택이 워낙 강경하게 네.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동생한테. 네. 나 형 못 도와줘? 야 서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 갈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2심 대법원 갔을 때 판결문 내용상의 붙는 주점은 이 나머지 두 명이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느냐 가지고 몰랐다 나는 살인에 대해서 뭐 계획성이 없 이걸로 계속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감형이 되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진실은 사실은 이제 조금 명확하진 않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승덕은 비교적 클리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박종욱이 문제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아는데 네. 구체적으로 죽일지는 몰랐다. 그냥 혼내줄 것만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빠져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뭐 이게 사실 말 그대로 친인척 다 관계들이었고 그 와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점점 점화되다가 결국은 뭐 이렇게 살인까지 이어진 거라서 사실 2명 정도 죽였으면 사형이죠. 네. 박정택도. 근데 이 아마 저 판결문을 읽어보쭉 보면은 판사들도 실제 시발점은 얘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징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죽어야 할 만한 당이라는 거 세상에 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사망하신 최 씨 부부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